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인데요.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년 연애하는 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서로 취미생활이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생활 곳곳에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모든 물건을 집안 곳곳에 늘어놓았어요. 그뿐 아니라 물건을 사는 것도, 주말을 보내는 것도,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것도, 육아 스타일도 하나같이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참아도 보고 제 자신을 바꿔보려 노력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화도 내보았지만 늘 평행선을 달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저도 남편도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저희 부부 이혼밖에는 답이 없는 걸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전엘리입니다. 오늘 청취자분의 사연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갓 결혼해서 콩 볶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현정 씨는 어떠세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공감이 안 가시려나요? 저도 벌써 결혼 9년 차인데요. 기혼자라면 누구나 공감이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이 아주 많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비혼을 선언한 청년들도 많고 혼인율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혼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결혼을 발표한 연예인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이혼 발표를 하는 것이 흔하고요. 이혼을 하는 사유 중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유가 있지만 성격 차이라는 이혼 사유는 2010년 새롭게 순위권 안에 등장한 이래로 최근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성격 차이이지 서로 한번 꼴보기 싫어지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부부는 좋든 싫든 같이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같이 사는 것이 그렇게 지옥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찾고 결혼을 준비하는 데에 더욱 신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났어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힘든 부부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조절하는 사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마음을 조절하는 사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저는 지금 6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 아기가 저희 집에 오는 날 어떻게 아이를 맞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기가 없을 때는 집 온도가 좀 높아도 더워도 그러려니 했고 습도도 조절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아기가 집에 왔는데 겨울이라 보일러를 좀 트니까 태열이 올라 얼굴과 몸이 벌개지는 거예요. 아기가 추울 것 같아서 좀 싸놓으면 또 태열이 올라서 난리고, 태열이 올라 좀 시원하게 해주면 또 배앓이를 해서 난리고, 또 아기가 코딱지는 얼마나 잘생기는지 코가 막혀서 우유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은 온습도계였습니다. 온습도계를 보고 온도가 높으면 보일러를 낮추고 습도가 낮으면 가습기를 틀고 그렇게 맞춰주니 아이가 잘 자고 잘 먹더라고요. 우리는 아기를 키울 때 온습도 말고도 많은 것을 조절하며 아기를 키웁니다. 사람의 마음도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듯 마음을 조절하는 사고를 한다면 사람의 마음도 조절할 수 있답니다.
마음을 조절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책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대부분의 독자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게 되죠. 그런데 마음의 세계는 책과 달리 너무나 광범위해서 누구도 읽고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놓고 조금씩은 생각하지만 깊이 사고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좀 더 생각하고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짧은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섬 옆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나우루는 우리나라 용산구 정도의 크기에 인구가 1834명 정도의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원래는 변변한 배도 없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던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이 1970년대부터 갑자기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새똥 덕분이었는데요. 엘버트로스라는 새똥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광석이라는 물질이 나우루 섬 전체에 뒤덮고 있었는데요. 인광석은 질 좋은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나우루 공화국 정부는 인광석을 수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자그마치 3만 달러를 넘어갈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섬나라가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뛰어넘을 정도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나우루에 살던 국민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는데요. 당시 1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워낙 인구가 적은 나라여서 나라에서는 벌어들인 돈이 공평하게 국민에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 900만 원 정도씩 받았다고 하네요. 900만 원이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좀 부러운데요. 당시 나우루에서는 일반인들이 개인 전용기를 타고 피지나 하와이, 싱가포르로 매일같이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고속도로가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람보르기니나 포르쉐 같은 최고급 차를 타고 다녔죠.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마구 퍼주다 보니 국민들은 자신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로 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무원까지도요. 세금도 없고 집값과 교육비, 해외 유학 경비에 의료 서비스까지 모두 국가에서 대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이들이 아무 대책 없이 돈을 써대기만 한 탓에 몰락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인광석 광산이 채굴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인광석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랫동안 놀기만 했던 나우루 국민들은 고기잡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농사지을 땅도 인광석 채굴로 없어졌습니다. 뒤늦게 국가에서는 투자나 다른 산업으로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전무하여 도전들은 실패하였고 국민들은 그때까지도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스위스를 흉내내서 세계의 검은 돈을 보관하는 은행업을 하며 2000년도까지 먹고 살다가 2001년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나우루는 그동안 검은 돈으로 벌어들였던 수입 때문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은 바람에 나우루의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우루는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의 도움 덕분에 존재하는 가난하고 완전히 보조금을 받는 섬이 되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이 왜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을까요? 나우루 정부가 마음을 조절하는 사고를 하지 못해서입니다. 자원은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산유국들은 자원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고 개발해서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습니다. 나우루의 경우는 그 돈을 전부 국민복지에 썼습니다. 사고는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만약 나우루 정부가 깊이 생각하고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깊이 연구하였다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방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우루가 아니었겠죠. 자원으로 번 돈을 산업과 경제에 다학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지금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무리 자원의 축복을 받은 나라도 사고를 하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는군요. 네, 더 안타까운 것은 나우루 국민들은 국토에 농사를 지은 땅이 없는 데다 부자였던 적 식습관을 버리지 못해 지금도 피자나 햄버거 같은 정크푸드를 주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 70%가 비만, 30%가 당뇨라고 하네요. 이렇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사고를 하지 않으면 미래의 내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분이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성격이 잘 맞는 부부라면 평생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요? 가끔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만날 때 머릿속으로 와, 이 사람 나랑 잘 맞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 한다면 평생 동안 잘 맞을 수 있을까요? 현적 씨는 MBTI 검사 해보셨나요? 네, 요새 다 하지 않나요? 성격 유형을 알고 나니까 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고 좋더라고요. 네, 저도 MBTI 유형별 상황 이야기를 찾아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대표적인 성격 검사인 MBTI는 사람이 사는 환경에 따라 바뀐다고 해요. 저만 해도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검사했던 MBTI 유형과 요즘 다시 검사해온 MBTI 유형이 다릅니다.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는 낙천적이었던 면이 많았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성격은 평생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랑 잘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슬이 좋은 부부의 MBTI 궁합이 상극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 MBTI 상극이에요. 네, 저는 결혼한 지 아직 2년이 안 되었는데요. MBTI 궁합이 상극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남편을 볼 때 이렇게 착한 남자도 있나 싶더라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아이고, 콩깍지가 단단히 끼이셨었네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위기가 있었어요. 웨딩 스튜디오 촬영 때 입을 셔츠를 사러 퇴근하고 생각을 잘못하고 회사가 많은 동네에 아울렛에 간 거예요. 아울렛을 갔다가 마땅한 셔츠가 없어 옷은 사지도 못하고 나오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던지 점점 신랑의 표정이 안 좋아지고 말투가 험악해지더라고요. 왜 결혼 준비하다 보면 정신도 없고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러다 파혼할 수도 있겠구나 싶으면서 아울렛에 가자고 했던 저를 원망하는 듯한 신랑의 투덜거림과 짜증을 듣고 있자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직업 때문에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를 다녔죠. 새로운 친구들 사이에서 빨리 섞여들어야 했던 저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웃었어요. 화를 내면 친구들에게 못 섞일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화를 잘 못 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나는 평생 이렇게 짜증내는 남편 옆에서 화도 못 내고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린 정말 잘 맞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신랑이 놀래서 왜 그러냐고 달래주더라고요. 짜증 조금 냈다고 펑펑 우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전학을 많이 다녀서 화를 잘 못 내는데 평생 남편이 화낼 때마다 혼자 삭히며 살까봐 무섭다고 말했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자기 생각만 하고 화내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화 많이 냈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겠어요? 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저희 남편은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을 드러내서 푸는 편이고, 저는 혼자 삭히는 편이었어요. 남편은 화를 안 내는 제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고, 저는 화를 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저희 부부 엄청 안 맞지 않나요? 잘 맞지는 않는 것 같네요. 지금은 안 싸우고 잘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 저희 부부는 아직도 크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직도 남편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다 말하고 신경질도 냅니다. 남편이 조금 언성이 높아질 때에는 저는 아무리 제가 상처가 되고 화가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조용히 쳐다봅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차 해요. 저희 부모님이 다투실 때 보니까 아버지가 화를 낼 때 엄마까지 화를 내면 바로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내 생각이 옳더라도 내가 옳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제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조절하며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분히 사고하다가 보면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할 때 갈등이 생기곤 하는데요. 갈등이 생겼을 때 저도 풀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답답해지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처한 환경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한다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의 감정이 가정을 망칠 수 있는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이죠. 남남이었던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귀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고 가족이 된 것이 부부잖아요. 생각이 다른 것이 당연하고 생활 습관이 다른 것 또한 당연하고 온통 다른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맞춰가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서로 조절하며 맞춰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이 가능은 합니다. 마음의 조절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잘 맞지 않아서 힘드신가요? 둘이 같이 앉아서 차분히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건 내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당신 말이 옳아.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부분은 당신 생각을 못 따라가겠어. 이제 당신 말을 들을게. 정말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되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조절하며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